옛날에 참사람은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몰랐다. 태어남도 기꺼워하지 않고 죽음도 거부하지 않았으며 흔연히 죽음으로 가고 흔연히 삶으로 왔다. 그 태어난 시초는 잊지 않되 그 죽음의 끝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삶을 받으면 그것을 즐기고 잃으면 그것을 돌려보냈을 뿐이다. 장자 4편의 대종사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죽음에 대한 장자의 초연한 태도가 엿보이죠. 옛날에 참사람은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모르고 또 죽음을 거부하지도 않으며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장자가 추구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인데요. 장자는 죽음에 대해 초연해질 수 있어야 삶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죽음을 미루고 싶어하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상반된 태도인데요. 장자는 자연의 순행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이 죽음 또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생각은 삶이란 기가 모인 것이고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뿐이라는 장자가 했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죽음은 모였던 기가 흩어진 것뿐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한번 장자 본문을 통해서 장자 생각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은 그것을 슬퍼하고 사람의 부류도 그것을 애달파한다. 하지만 죽음이란 자연으로부터 받은 활집을 끌어내고 자연으로부터 받은 옷을 벗는 것이다. 모습이 없는 상태가 모습이 있는 상태로 되고 또 모습이 있는 상태가 모습이 없는 상태로 된다. 이는 사람들도 모두 아는 바이지만 도회 상태에 도달하려는 사람은 애쓰는 바가 아니다. 이걸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장자의 기본적인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데요. 특히 죽음이란 자연으로부터 받은 옷을 벗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자 형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 가시기는 한다만 그래도 죽음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자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삶에 대해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에 대한 집착은 왜 생기는 것이냐? 장자는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경향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당연하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삶을 집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경향과 삶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죽음을 두렵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 넘어서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장자는 삶에 있어서 타자와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타자와 온전히 소통할 수 있을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경향은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동시에 타자와의 소통을 방해하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장자 지락편에 나와 있습니다. 노나라 임금이 어떤 바닷새가 마음에 들어서 바닷새에게 인간들이 좋아하는 고기와 술을 대접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구소의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할 뿐 고기도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이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지 않은 것이다. 노나라에 새가 한 마리 날아들었습니다. 노나라 임금은 그 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극진한 대접을 하는데요. 그런데 노나라 임금은 바닷새를 새로서 대접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대접했습니다. 인간과 바닷새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바닷새도 좋아할 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장자는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다시 말해 노나라 임금이 자기 중심적인 경향, 고착화된 자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타자인 바닷새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바닷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적인 예시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책만큼 재밌고 유용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생일이 다가온 것이죠. 선물을 뭐 해줄까 큰 고민 없이 저는 요즘 들어 푹 빠져있는 불교의 반야심경 관련 책을 한 권 선물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죠. 이 얘기를 장자 형님이 들으면 한숨을 푹 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노나라 왕으로, 친구는 불쌍한 바닷새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세계에 빠져서 고착화된 자의식,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버리지 않은 채 그저 저에게 좋은 것을 친구에게 선물이라는 형식으로 건네준 것이죠. 그 친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타자성, 즉 친구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말입니다. 앞의 이야기랑 정확히 똑같은 구조죠. 이렇게 장자는 타자와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딱딱 굳어있는 고착화된 자의식을 비우고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때 고착화된 자의식,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비우는 걸 장자는 허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죠. 사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여기저기서 많이들 하지만 장자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낯선 타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타자와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장자 재물론 편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조삼모사 일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록된 조삼모사의 일화를 잘 뜯어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조삼모사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을 주겠다고 하였다. 원숭이들은 모두 화를 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러면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을 주겠다라고 하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했다. 명목이나 실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원숭이들은 화를 내다가 기뻐했다. 있는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옳고 그름으로써 대립을 조화시키고 자연스러운 가지런함에 편안해한다. 이를 일러 양행이라고 한다. 자, 이 이야기를 원숭이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숭이 주인은 처음에는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도토리 셋, 저녁에 넷을 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여기에 원숭이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주인은 원숭이들을 화나게 하려고 이 제안을 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원숭이 주인은 원숭이들이 아침보다 저녁에 도토리를 하나 더 먹는 것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와는 반대로 원숭이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는데요. 그래서 원숭이 주인은 크게 당혹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제안하면 원숭이들은 무조건 좋아할 거야 라는 식의 자기중심적인 선입견이 현실과 맞아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원숭이 주인은 원숭이와의 거리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원숭이 주인이 원숭이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선입견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원숭이와의 소통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런데 원숭이 주인은 여기서 다행히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원숭이들이 좋아할 만한 제안을 곱씹고 곱씹은 끝에 아침에 도토리 넷, 저녁에 셋을 주겠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한 것이죠. 천만다행히도 원숭이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숭이들이 이 제안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원숭이 주인은 원숭이들이 좋아할 만한 제안을 다시 깊게 숙고하고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숭이 주인은 또 한 번 선입견과 자의식을 비워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원숭이가 주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선입견 때문에 타자와의 소통이 좌절되었기 때문인데요. 타자와의 소통이 좌절되었을 때, 내 제안을 상대방이 매몰차게 거절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물론 처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원숭이 주인은 자신의 선입견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지 않고 원숭이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 타자를 중심으로 섬세한 사고를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즉 자신의 고착화된 자의식과 선입견을 비우고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을 장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인은 옳고 그름으로써 대립을 조화시키고 자연스러운 가지런함에 편안해한다. 이를 일러 양행이라고 한다. 양행은 어느 쪽도 고집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상대의 필요를 먼저 배려하여 조화를 이룬다는 뜻인데요. 선입견 가득한 고착화된 주체에서 타자에 따라 임의적으로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야 우리는 타자와 소통할 수 있고 또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이런 장자의 사상을 두고 너무 줏대 없이 타자에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전체 맥락으로 보면 장자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자아가 어디서든지 유동적으로 구성되고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아의 확장성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나게 드러나고 세모난 그릇에 담기면 세모나게 드러나죠. 서로 다른 그릇을 만나서 새로운 모양을 띠는 세모난 물과 네모난 물은 임시적으로 구성된 자의식을 상징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물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의 그릇을 만나도, 즉 어떤 종류의 타자를 만나도 거기에 따라 맞춰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모난 그릇에 담긴 물이 언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세모난 얼음은 그릇에서 빼어내도 형태가 변하지 않고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모난 얼음은 고착화된 자의식을 상징하는데요. 장자가 경계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 세모난 얼음이 네모 모양의 그릇을 만나면 둘 중 하나가 부서지겠죠. 다시 말해 타자와의 소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나고 자란 대부분의 사람은 유교식 사고방식이 깊게 내면화되어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한국 사람이 보통의 이슬람 문화권 사람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장자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유교 모양의 얼음이 이슬람 모양의 그릇과 만나면 둘 중 하나가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장자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기, 특정 공동체로부터 주입받은 딱딱하게 굳은 자의식을 겸허하게 비우고 물과 같이 유동적으로 구체적인 사태마다 임의적으로 자의식을 구성하라고 말합니다. 타자와 소통하면 우리는 다르게 변형되고 반대로 다르게 변형되어야 타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장자는 통찰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한 타자에 대한 장자의 섬세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바로 양생주 편에 나오는 포정에 관한 우화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포정은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최고 경지에 있는 포정이 나옵니다. 소 잡는 거는 뭐 달인이죠, 달인. 그런데 소를 칼로 잡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를 잘 잡으면 소를 수천 마리나 잡았는데 칼날이 19년 동안 여전히 무뎌지지 않고 날카로움을 유지했습니다. 소를 잡을 때 뼈를 아주 예리하게 피하면서 살을 갈랐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이에 대해 문예군이 포정에게 어떻게 그렇게 소를 잘 가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물어봅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정이라는 훌륭한 요리사가 문예군을 위하여 소를 잡았다. 손을 갖다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을 디디고 무릎을 굽히는데 그 소리는 설컹설컹 칼을 쓰는 대로 쏙뚝쏙뚝 완벽히 음률에 맞았다. 문예군이 말하였다. 참 훌륭하다. 기술이 어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포정은 칼을 놓고 대답하였다.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도입니다. 기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소의 뼈마디에는 틈이 있고 뼈마디로 들어가니 텅 빈 것처럼 칼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9년이 지났는데도 칼날이 이제 막 숫돌에 갈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근육과 뼈가 닿는 곳에 이를 때마다 저는 다루기 어려움을 알고 두려워 조심합니다. 시선은 하는 일에만 멈추고 움직임은 느려집니다. 포정은 자신이 소를 최고 경지 수준으로 가를 수 있는 비결을 바로 기술을 넘어서는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을 넘어서는 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포정은 두께가 얇은 칼로 소의 넓은 뼈마디를 마음대로 가른다고 언급하면서도 매번 근육과 뼈가 닿는 곳에 이를 때마다 다루기 어려움을 알고 조심한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포정이 말하는 도의 경지입니다. 포정은 처음 소를 가르는 일을 시작했을 때 분명 누군가에게 소를 가르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익혔을 겁니다. 또 소를 가르는 경험이 쌓임에 따라 고난도의 기술도 두루두루 익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정은 기술을 넘어서는 도의 영역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인위적으로 습득한 기술도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배우고 익힌 기술로 소를 가르다가 반드시 기술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이것은 소가 가진 고유성 때문입니다. 사실 소를 가르는 기술은 소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성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소는 이렇게 가르면 된다는 일반화된 기술은 소마다 개체로서 타고난 고유함, 개별성을 고려하지 못하는데요. 소마다 신체 구조가 일반적으로 비슷해도 골격이나 근육량이 저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화된 기술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포수에게는 기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즉 일반화된 기술이 아닌 개체로서 그 타자만이 타고난 고유함과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렇게 섬세한 감각을 발휘해야 되는 이 순간, 무턱대고 자기가 익혔던 기술로 이 순간을 대하면 포정의 칼은 부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포정은 이 순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번 근육과 뼈가 닿는 곳에 이를 때마다 저는 다루기 어려움을 알고 두려워 조심합니다.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자의 타자성, 즉 개체로서 그 타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에 집중해야 된다는 장자의 놀라운 통찰이 담겨있는 우화입니다. 이런 장자의 통찰은 우리의 다양한 일상적인 예시에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아내와 관계가 틀어져서 책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분명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의 영역에서 상황 개선에만 제한적으로 도움이 될 뿐이지 장자에 따르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각종 전문가나 매체에서 강조하는 아내와의 소통 방법, 이것은 내 아내, 우리 가족의 특수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받았던 기술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순간 포정이 소의 고유함에 집중하듯이 타자인 아내의 고유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고착화된 자의식을 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아내에 대한 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망고불변의 절대적인 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도는 우리가 처음
처한 상황에 따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아내에 대한 도, 성공에 대한 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도에 따라 살아갈 때라야 장자는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결국은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는 도의 영역은 남이 알려줄 수 없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참 뼈아픈 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장자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고착화된 자의식을 비우고 타자를 향해 항상 열려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인위적으로 습득한 기술에만 집착하지 말고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내가 처한 특수한 상황, 마주하고 있는 타자의 고유성에 따라서 스스로 도의 영역을 만들어가라고 충고했습니다. 또 죽음을 자연현상의 하나로 보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장자 지락편에는 장자가 아내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논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 편만 읽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나라고 어찌 슬픈 느낌이 없었겠는가. 아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살펴보니 본래 삶이 없었고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체조차도 없었으며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운조차도 없었던 것이었네. 흐리멍덩한 사이에 섞여 있었으나 그것이 변화하여 기운이 변화하여 형체가 변화하여 삶이 있게 되었네. 지금은 또 변화하여 죽어간 것일세.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운행과 같네.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이라는 거대한 방 속에 편안히 잠들고 있는 것일세. 그런데도 내가 엉엉 소리치며 곡을 한다면 스스로 운명에 통달하지 못한 일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곡을 그쳤던 것이네.